탁보실에 지시가 있기를 내일 아침은 일찍 나와야 한다. 그래서 아마 나가서 조찬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박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특보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데 그때 유인물을 한 번씩 쭉 이렇게 배포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유신 내용이야. 그러면서 특별보좌관들의 의견이 없어. 이렇게 박 대통령이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 선포하는 시간이 박도했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측근도 모를 만큼 극비리에 준비되어 온 유신은 한창 진행 중이던 남북 대화를 명분으로 탄생했다.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우리 실정에 알맞는 체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탄생한 유신 체제였다. 민주체제 정비 강화를 위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노동자들도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고 시민사회도 뭔가 자꾸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차제의 이것을 힘으로 제압하자. 그래서 좀 강력한 통치 체제를 만들어서 60년대에 유지했던 그 산업화를 70년대부터 계속 끌고 가자. 이런 판단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교롭게 그 목적을 도달하는데 남북 문제, 통일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정말 감상적으로 열광하기 쉬운 그걸 이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지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통일을 명분으로 한 유신은 남북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헌법기구를 만든다. 그 이름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지만 이 기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99.9%의 지지율을 얻었다. 무효표는 단 2표였다. (72년) 선거 당시 무효표를 던진 송동헌 씨. 그의 증언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본질을 알려준다. 송동헌 씨는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된 것은 전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힌다. 1차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불러서 당신이 만약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내용은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당시에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을 상처를 입힐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수락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5.16 이후 농촌운동에 뛰어들었던 송동헌 씨는 열성적인 새마을 지도자였다고 한다. 당시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웠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중에는 송동헌 씨처럼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았다. 이제 중앙정보부 이제 도지부겠죠. 충남 도지부에서 당선자들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서 그때 이제 뭐 칵테일 리셉션 축하인을 하면서 백지에다가 한문과 한글로 주소 성명을 써내라고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때 느낌이 벌써부터 당선자들까지 압박을 하는구나, 묶는구나.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송동헌 씨는 당시 투표용지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무효표를 던진 대가로 그 후 송동헌 씨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주위의 따돌림을 견디며 외로이 살아가야 했다. 나는 이 남북 대화야말로 이제는 그 누구도 저해할 수 없으며 또한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하지만 송동헌 씨는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목격한 불길한 징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국민의 정의를 모아 여러분에게 태극기가 대통령을 향해 쓰러진 것이다. 항상 바로 정반대편에 저희들 충남 대의원석이었습니다. 급적에다가 국기를 우승기 조립하듯이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후보가 5분쯤 경례사를 낭독해 내려갈 때 그것이 박정희 후보를 향해서로 아주 방향이 조금 난 편입니다. 참으로 진짜 줄을 갖다 이렇게 먹줄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유신 체제의 성격을 무엇보다 잘 말해주는 것은 유신 헌법이다. 이 헌법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것이 바로 유신 정오회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비롯해 일반 법관까지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관의 재임용 제도를 신설해 사법부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따르는 시녀로 전락한다. 그에 비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권한을 신설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긴급조치는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유신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는 명분을 내걸은데 내용을 읽어보면 민주주의의 요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한국적으로 남은 부분은 모두 총통적인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총통적인 독재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1인이 입법, 행정, 사법의 위에서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어떤 거냐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감옥에도 넣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사회인데 이전 유신 정권이 나면 이건 전체주의 사회적인 것. 반대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들려는 체제로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는 역시 마지막 단계로 상당히 위험하다. 대통령 1인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한 유신 체제는 그 시작에서부터 어이없는 일이 속출한다. 유신 선포 직후 13명의 야당 의원들이 헌병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김한수도 그중 한 사람이다. 13명의 명단은 박정희가 직접 건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문으로 야당 길들이기를 한 것이다. 소도 한 마리들이 들어가는 물주전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해가지고 얼굴에 씌운 수건에다가 부어요, 물을. 그러면은 물이 숨을 안으로 쉴 때는 물이 100% 코, 입으로 들어가고 공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물고문을 하는 거예요. 꼭 모습은 상상하면 저기 통닭구이 그 솥에 매달려 있는 통닭 모습하고 똑같았죠. 그 1년 후엔 도쿄 할레스 호텔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동안 밀월 관계에 있던 한일 양국의 관계가 냉각 상태에 빠질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반향은 컸다. 호텔에서 납치된 김대중은 5일 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다. 훗날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물론 나라 밖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유신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유신 체제는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 박정희, 그는 무엇을 겨냥하고 이 체제를 만든 것일까? 박정희의 오랜 친구인 시인 구상은 5.16 이전부터 박정희를 지켜보며 모두 7편의 시를 썼다. 유신 시대에 만난 박정희를 구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샤먼이 되어 있었다. 그 장하던 의기는 돈키호테의 광기로 변해 있었고 그 질박하던 성정이 방자로 바뀌어 있었다. 남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독선에 나아가는 유신 후의 얘기인데, 네. 그런 의미에 정말 이 독선적인 어떤 상태에 내중엔 빠지기도 한 게 사실이었어요.